네, 반갑습니다.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식사법을 통해서 세포와 몸의 신진대사를 강화시켜 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국제 생활습관의학의 전문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몸 전체를 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착각이라고 저서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운동의 중요성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운동을 하면 뭐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뭐 근육도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만 강조하는 것을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이다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운동하다가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해서 더 건강이 악화됐다 하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아주 젊을 때 20 대일 때 너무 과하게 맞지 않은 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더 살이 찌고 체력이 더 안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당연히 좋으나 운동만큼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영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운동하지 않고 엄마가 주는 영양소를 탯줄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그 단 두 가지의 세포가 자라서 아주 복잡한 생명체로 굉장히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양이라는 것은 한 개체가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 그 체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음식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또는 어떤 음식이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나는 운동으로 건강 관리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만큼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또 영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실 때는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잘 흡수되게끔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운동과 영양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좀 먹는 거를 좀 대충 하더라도 운동 시간을 굉장히 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3 시간, 4 시간, 5 시간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우리 몸에서도 여러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산소를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활성산소도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호흡을 하는 동안에 당연히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없애주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운동했을 때 이 활성산소의 양이 매우 증가하면서 우리 몸을 다시 공격하는 나쁜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씩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실제 수명이 매우 짧아집니다.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한 산소 소모량으로 인해서 세포 노화가 빨라지고 또 유전자나 여러 세포 기능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운동만으로 건강해질 수는 없고요. 운동과 함께 영양을 정말 잘 골고루 우리 몸에 흡수시키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그러면 하면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운동선수들은 아마 이것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음식들,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정말 노화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에 좋은 식사를 반드시 병행할 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시대에도 소장님께서는 영양소 결핍의 시대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이상하게 아픈 사람들도 매우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을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쏙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걸리니까요. 소아 당뇨, 소아암, 소아 질환들이 굉장히 늘어나서 더 이상 성인병이 아니다라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졌는데 아픈 사람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저는 영양소 결핍이다라고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양은 늘어났고 음식의 종류도 매우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몸속에 결국 영양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영양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일부 영양소,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 단백질 진짜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탄단지는 우리가 사실 부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탄단지는 더 이상 결핍돼서 이게 부족해서 병에 걸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탄단지는 부족하지 않은데 이 탄단지를 에너지로 만드는 미량 영양소 그리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영양소 쉽게 말하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조효소들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양은 많아졌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우리 몸은 균형 잡힌 이 세포의 영양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의 시대 좀 세게 말하면 영양소 결핍의 시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해 주신 게 소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몸 전체 건강에서 소화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고 또 늘 체조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와 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만 합니다. 잘 먹는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고 또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잘 먹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는데요. 동시에 너무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양하게를 우리는 골고루 잘 먹는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에는요, 다양한 음식들을 동시에 소화시키는 만능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탄수화물은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되고요.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펩신, 펩시노겐이 있지만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또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도 지방만 분해하죠. 이 탄단지를 동시에 완전히 소화시키고 또 분해해서 영양소로 쪼개주는 효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탄단지를 너무 골고루 드시게 되면 사실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하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동시에 다양하게 먹는 것은 우리 몸을 더 혹사시킵니다. 이렇게 동시에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뷔페 식당 가본 적이 있으시죠? 뷔페를 가면 정말 음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탄단지뿐만이 아니고요. 고기도 종류별로, 생선, 해산물도 종류별로 있고, 과일, 채소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 디저트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골고루 잘 먹었잖아요. 그런데 뷔페를 갔다 오고 나서는 우리가 힘을 얻었다라고 보기가 참 어렵죠. 소화시키느라고 더 몸이 힘이 듭니다. 가스가 차기도 하고 트름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식곤증으로 굉장히 시달리기도 하고 일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되죠. 그래서 골고루 동시에 먹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식사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소화에 쓰는 소화 효소가 음식마다 다 다르고 동시에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다 보니 소화에 사용하는 에너지만 해도 몸 전체 에너지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신진대사가 에너지를 잘 만들고 또 피와 살을 잘 만드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먹은 음식을 영양소로 잘 전환시켜서 필요한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고 또 에너지, 힘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건 잘 알지만 그럼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이 식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이 무지하다 보니 잘 먹었으나 아프기도 하고 너무 잘 먹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이 해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골고루 동시에 먹는 것만큼 또 나쁜 것이 과식 습관입니다.
네, 과한 것은 참 어디에나 참 좋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듯이 과하게 식사를 하다 보니 우리 몸의 이 소화기관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먹는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몸의 이 소화기관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이 소화기관을 잘 배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을 잘 보호하려고 하고 또 뇌의 건강을 잘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늘 먹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잘 먹어야 된다 이 말만 집중하다 보니까 먹는 것을 잘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는 잘 체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위장이 약한 분들, 또 췌장이 약한 분들, 간이 약한 분들은 일단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적당히 양을 잘 먹을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서 내 몸의 소화기관이 지치지 않게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도 많이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일단 많이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잘 먹어야 합니다. 체력을 잘 유지시켜야 됩니다. 항암 이 치료를 받으려면 체력을 줘야 되니까 무조건 잘 드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 항암제 맞고 치료받으면서 입맛이 너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먹었지만 구토와 또 오심 증상 때문에 굉장히 식사가 고통스럽고 두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잘 먹어서 체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내 몸의 이 소화기관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체크하지 않고 소화효소가 정말 잘 나오는지 담즙 분비가 잘 만들어지는지 췌장에서 소화효소나 혈당 호르몬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소화기관을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잘 만들고 또 세포나 조직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서 소화시킨 후에 내 몸에 영양을 잘 흡수시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서 식사의 양이나 식사의 종류, 방법까지도 잘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죠. 특히 과식을 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소화불량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소화불량이 되면 일단 속이 좀 불편하고 트림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하는데 이 소화불량을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늘 그냥 가볍게 일어나는 그런 질환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병의 시작은 소화불량에서 비롯된다라고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의 찌꺼기들은 우리 몸에 남아서 대사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 발효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완전히 소화시킨 후에라야 비로소 포도당, 또 아미노산, 지방산이 되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고 또 체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효되고 부패되고 산패되는 현상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밥상 위에서 일어나면 다 굉장히 기피할 거예요. 이제 엄마가 불고기를 해서 일주일 동안 식탁에 뒀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썩어서 냄새나고 막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음식물의 부패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지만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음식의 부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화불량은 우리 몸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패가 일어나면 이제 이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서 곳곳에 몸에 쌓이게 되고 또 잘 처리가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이 독소들이 곳곳에 쌓이게 되면 이것들이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면 각 장기들, 조직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때로는 혹으로 더 변화하고 또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화 불량을 조심하시고 소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 소화 독소, 대사 독소들을
꼭 제거하시는 이 해독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대사독소가 뭐 있냐, 뭐 병원에 가면 왜 그럼 검사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병원에서는 독소란 단어가 사실 잘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대사독소가 있습니다. 대사 과정 중에 생기는 성분인데요. 요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통풍의 원인이죠. 이 통풍은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뼈와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바로 이 요산이 단백질의 대사 과정 결과 생겨나는 독소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몸에 여기저기 쌓이게 되는 거죠. 또 뇌에서 많은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치매, 알츠하이머 원인으로 알고 있는 독성 물질이죠. 이것도 역시 우리 몸에서 그냥 왜 생겼을까요? 몸이 깨끗한데 생겼을까요? 완전히 소화가 돼서 찌꺼기가 싹 나가면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은 몇 가지 이름만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잘 챙기지 못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대사 독소들이 우리 온몸에 남아서 세포와 조직을 상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영양소만 생겨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대사 과정 중에 꼭 찌꺼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순수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해독에 좋은 식사나 해독에 좋은 음식들을 반드시 섭취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하면 과일 식사법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 과일 식사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효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과일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수의학을 전공을 했고 또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에 관련된 약을 개발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의 건강 지식도 뭐 일반인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도 한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빵이나 과자, 뭐 치킨 이런 것도 자주 먹었던 학창 시절과 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맞을까라는 생각을 물음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건강한 식사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많이 와닿았던 것이 유인원들이 사람과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와 유전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식사가 무엇인가? 이들은 99% 이상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소화기관이며 뭐 유전자며 해부학적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이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과일 식사가 이들에게 영향이 되는 이유는 제가 과일을 열심히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양소의 분류로 총 9대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단지 하면 이제 3대 영양소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해서 5대 영양소가 되고 또 식이섬유가 더해지면서 6대 영양소, 또 물까지 총 7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7대 영양소만으로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라고 하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백혈구,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연구가 되고 있죠. 거기에 살아있는 음식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엔자임, 효소입니다. 효소가 없이는 우리 사람도 바로 움직일 수가 없고 모든 동물, 식물도 생명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대 영양소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통찰하게 됐는데 이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이 사실 있을까요? 네,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이런 음식들에 사실 9대 영양소가 없습니다. 일부 영양소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과일이더라고요. 네, 과일은 또 채소와도 좀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채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일은 또 당분 때문에 또 기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과일 속의 당분은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영양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제가 중요하게 이제 연구원이었다 보니까 저도 분석을 엄청 하잖아요. 몇 미리그램에서 뭐 마이크로그램까지 계속 계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을 한 결과 과일만큼
정말 영양이 가득한 음식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과일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유인원의 식사와 함께 9대 영양소가 모두 가지고 있는 식사. 매우 중요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일 먹으면 이제 혈당이 오른다는 인식이 되게 많은데 당뇨 환자가 과일식으로 치료된 사례가 있다고요. 당뇨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 접근을 해서 혈당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무조건 올리면 안 되고 또 혈당에 관련된 모든 음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과 한 쪽도 먹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제 과일하면 당 이렇게 굉장한 환원주의적 관점. 저는 굉장히 부분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은 당, 그러면 계란하면 콜레스테롤, 사람하면 단백질 이렇게 논리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누구도 사람은 단백질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이 생명 현상이나 어떤 현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환원주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양학이 이 환원주의적 관점에 묶여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에는 9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성분인 당분만 집착해서 바라보거든요. 예, 과일 속의 당분은 100g당 작게는 5g, 많게는 15g, 많아야 15%를 넘기지 않습니다. 한 음식에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 성분을 100%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죠. 과일 속에 있는 수분, 식이섬유, 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또 식물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너무 지나치게 상승시키는 정제 과당, 액상 과당과 또 정제 탄수화물, 흰 쌀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이 당뇨에 많이 노출되셨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고기와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서 당뇨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딱 한 가지만으로 보긴 어렵고 정제된 당분, 정제 탄수화물 또 고기, 단백질과 지방으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된 췌장의 베타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어떤 증상 완화에만 꽂혀 있는 현대의학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 어떻게 하면 혈당을 잘 조절하는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췌장의 베타 세포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에 착안을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그렇게 과일 식사를 많이 하고 주식으로 평생 먹지만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유인원들은 당뇨에 전혀 걸리지 않는데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당뇨가 걸려놓고 과일을 터부시하는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췌장을 보호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이 낮은 음식만 먹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췌장이 어떻게 하면 잘 보호를 받고 췌장 세포가 세포 속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저는 저당도 과일은 꼭 드시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뇨 환자들 대부분 보면요. 밥 안 드시는 분 없거든요. 물론 백미 대신 현미 잡곡을 드십니다. 또 고구마도 몸에 좋은 것으로 또 식이섬유도 많고 해서 고구마도 드십니다. 근데 현미와 고구마의 당지수는 저당도 과일보다 더 높습니다. 현미, 고구마는 당지수가 55인데 사과, 토마토,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 20,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포도도 46이라서 현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일단 달콤한 맛이 있다 보니 마치 혈당을 급 상승시켜서 당뇨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먹어도 그럼 혈당이 안 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포도당, 과당, 자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피 속의 혈당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혈당이 정제 탄수화물, 뭐 칼국수나 흰 밥을 먹었을 때처럼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과는 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일단 올라가지만 서서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당분을 여기저기 보내줍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일단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저혈당이 또 오기도 하고요. 온몸의 세포 속에 당분을 잘 이동시키지 못하는, 또 점점 살이 빠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당도 과일은 밥이나 현미나 고구마보다 혈당이 낮으면서 췌장의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도 않은 아주 좋은 훌륭한 안전한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도 과일은 저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불안한 분들은 채소를 좀 같이 곁들여서 단맛을 많이 줄여가면서 같이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뇨 수치가 뭐 400 정도 되시던 분이 한 달 반을 딱 실천을 하셨는데 150 이하로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또 저는 이제 2주 안에도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짜드리는 정말 췌장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200이었던 분이 일주일 만에도 120까지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에게 이제 이메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이 상식과 다르게 당뇨인데 과일 식사를 한 후에 당이 췌장이 튼튼해져서 당에 다 잡혔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췌장을 내가 정말 손상시키는 식사를 하는지, 췌장에 부담을 주는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 췌장 건강을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친구들은 과일 식사를 하고도 당뇨에 걸리지 않고 근육도 다 만들고 영양소를 충분히 잘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이 특히 더 먹으면 좋은 과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뇨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블루베리, 키위, 사과, 오렌지, 토마토, 이 정도 과일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좀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인애플이나 망고도 당지수가 좀 높은 과일에 속하기 때문에 고당도 과일은 좀 절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루베리나 키위, 뭐 사과, 오렌지, 토마토 이런 과일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 과일 속에 항산화 성분들이 췌장 세포를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췌장도 세포로,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들의 섭취가 너무너무 절실하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다시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망간, 크롬, 아연 같은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되죠. 또 이런 영양소들을 무엇을 통해서 섭취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당분 낮다고 뭐 현미나 단백질 식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사법이 췌장세포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식사를 반드시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일의 과당이 지방간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일의 식사법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식후에 과일을 드시잖아요. 디저트로 드십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밥을 한 공기 드시고 또 이후에 과일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당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간에서 이 당분을 합성, 저장, 또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으면 당연히 축적이 됩니다. 남아도니까, 사용하고도 남아도니까 당연히 쌓이게 되겠죠. 특히 이제 액상 과당에 이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 이제 간에서 축적이 되고 지방간이 형성되는 이 실험을 많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액상 과당과 과일의 과당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합성과 자연이 어떻게 같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도 식후의 과일 습관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밥을 먹고 또 먹는 과일은
당분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식후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과 함께 발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식사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당이 지방간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전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근데 과일은 정말 단순한 어떤 채소나 어떤 디저트 개념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식사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복이나 또는 식사로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아침과의 습관이라는 책에서도 아침 식사로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드셔도 좋고, 근데 나는 점심에 뭔가 시간이 애매하다. 저도 촬영하고 강의하고 이럴 때 애매할 때 과일 식사를 점심에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점심 식사하고 저녁을 좀 간단히 먹고 싶을 때 저녁을 또 과일 식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은 식사로 드시는 것이 맞고요.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이제 당분이 축적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몸에 전혀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전 과일 또 식사 과일 식사를 하신다라면 우리 몸에서 다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이게 왜 축적이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과일 속의 과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이동이 필요 없이도 바로 간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흡수가 되면서 바로 에너지가 되니까 마라톤 하다가도 드시고 또 유명한 우리 탁구 선수가 바나나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후에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로 먹는다면 절대 간에서 지방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의 분비 없이도 충분히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아주 고효율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 먹거나 그 주스, 즙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과일은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가를 때는 과일 속에 이 식이섬유와 포도당, 과당, 자당들의 이 결합이 다 깨어지면서 마시는 순간 피 속의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이것은 액상 과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먹었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생과일로 씹어 드시면 무리하게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완만한 혈당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갈아 먹는 순간 혈당 급상승 때문에 이것을 장기화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장기화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오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때 바나나와 딸기를 갈아가지고 바나나 딸기 주스 되게 맛있잖아요. 이걸 매일 아침 갈아 먹었거든요. 한 달 뒤에 정확히 저혈당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과일은 절대 갈면 안 되는구나를 몸소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거나 또는 과일을 즙으로 만들 경우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마시면 10초 안에 액체는 우리 몸의 피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과일 주스나 과일 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일과 채소와 물을 1:1:1의 비율로 갈아서 희석이 되면 그렇게 드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해독 주스로 사과, 양배추, 물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 것을 어떤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분량만큼의 물과 함께 섞는다라면 당분이 거의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주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과일만 갈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그 해독 식단의 어떤 삼시세끼 구성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독 식단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일단 아침 시간에 500g의 과일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는 임금처럼 화려하게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우리가 이런 말을 사실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몸의 리듬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3가지 리듬이 있는데요.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는 배출의 주기입니다. 내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독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해서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화장실에 갑니다. 소변과 함께 대변까지 같이 보면 굉장히 몸이 산뜻하고 가볍고 좋죠. 이렇게 배출의 시간에는 배출에 용이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드시고 과일 식사를 500g 정도 하시게 되면 그 속에 500g의 거의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거의 수분 위주의 식사, 그리고 과일 속에 영양소들이 해독에 좋은, 특히 간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동시에 또 영양이 되면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영양제, 최고의 해독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침 과일 500g입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 주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이 소화기관은 비로소 이 낮에 이제 막 워밍업을 하고 깨어나기 시작을 해서 소화효소나 담즙 생성이 원활한 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해독에 좋은 식사를 추천을 한다라면 최대한 요리를 거치지 않은 식사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나나 1개, 고구마 1개, 옥수수 1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됩니다. 우리는 뭔가 이것들이 후식이고 약간 간식처럼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나와 고구마와 옥수수 또는 감자, 이런 음식들은 그 자체적으로 영양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특히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폐물 없는 식사, 좀 나는 퓨어한 음식을 먹고 빠르게 몸을 좀 만들고 싶다, 건강이든 다이어트든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면 이런 바나나, 고구마 이런 식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식사는 사찰 음식 같은 식사입니다. 우리 한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몸에 좋은 한식도 많이 있지만 양념이 많고 또 나트륨, 소금에 많이 염장을 많이 해서 먹는 음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찬이 짜니까 밥을 좀 많이 먹게 되죠. 또 밥을 그렇게 삼시세끼 먹다 보니 탄수화물이 하루에 좀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서 여러 질환들,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같은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찰 음식의 경우에는요, 일단 재료의 신선한 맛을 살려서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양념으로 맛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들이 많고요.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인 향신료를 쓰지 않습니다. 오신채라고 해서 마늘이나 양파나 부추 이런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는 이런 양념도 쓰지 않죠. 최대한 정말 들깨가루 정도로 양념을 한다거나 슴슴하게 양념을 해서 신선한 나물,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사찰 음식 정도의 한식 정도는 우리 몸에 좋은 해독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추천하기도 하는 식사는 정말 현미 잡곡밥에 쌈채소, 다시마, 양배추 이렇게 그냥 쌈 싸 먹는 거 있죠. 쌈장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채소들을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현미 잡곡에 쌈채소, 해조류 위주로 식사를 하면 역시 몸에 노폐물이 많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미팅이 있고 외부 일정들이 있다 보니 밖에서 식사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꼭 집에 와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네, 워낙 이 몸에 자연의 음식들을 많이 먹던 사람이 외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나트륨이나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온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외식을 좀 절제하시면서 아침과 500g, 또 바나나 고구마 식사, 또 사찰 음식이나 단순한 한식, 쌈채소들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해독 식단 또 영양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중요한 주기가 바로 동화주기입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동화라는 것은 다시 재합성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우리 몸은 밤새 세포를 재생하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뭔가 합성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동화주기에 그런데 또 뭘 먹게 되면 내 몸은 또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죠. 예를 들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주기 시간인데 밤 10시, 11시 그리고 야식이 조금 당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때 또 밥을 먹게 되면 뭔가 치킨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다시 소화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밤 시간에 일어나는 동화작용이나 또 세포, 늙은 세포, 암세포,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세포 재생 작용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화주기까지 잘 지킨다면 이 리듬을 따라서 생활하면 우리 몸은 사실 큰 병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출주기, 섭취주기, 동화주기 이 세 주기를 잘 기억하시고 자연에도 이런 질서가 있듯이 우리 몸도 이런 순리, 질서대로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왜 500g인지 궁금하거든요. 더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침이라. 네. 500g은 제가 많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만들어낸 양입니다. 50에서 한 70kg 정도 되는 분들이 500g 정도 과일을 드셨을 때 그렇게 뭐 배고프지 않고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양은 과일의 종류에 따라서 당분의 양이 좀 다른데요. 25g에서 75g 정도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약 70g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g의 양은 밥 한 공기 정도 먹었을 때의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임계점의 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더 먹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더 드시라고 해요. 네, 나는 500g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사실 더 드셔도 과일 식사를 해서 살쪘다는 분들 사실 별로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일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빠졌어요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일로 살찌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네, 밥으로는 살찌기 정말 쉬운데요. 과일에는 수분이나 다른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어서 간의 기능,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에 노폐물을 싹 빼주고 또 신진대사 활성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500g이 적은 분들은 좀 더 드셔도 되고요. 근데 과일이 조금 많이 먹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좀 적게 200, 300, 400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서서히 늘려가셔도 됩니다. 밥 한 공기 분량의 식사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트를 곁들여 먹거나 아니면 요즘 뭐 땅콩 버터를 발라 먹거나 아니면 계란이랑 같이 먹거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런 거는 좀 소화 효소를 자극할 위험이 없는지. 네. 저는 아침 식사로 과일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과일은 소화 효소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굉장히 이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식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에 뭐 수분이 많기도 하지만 포도당, 과당, 자당을 우리 몸이 흡수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은 양의 포도당이 있으니까 인슐린이 필요하겠지만 과당과 자당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일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뭐 간에서 이걸 뭐 위장에서 쪼갤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씹는 순간 대부분 수분이니까. 그래서 이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아주 좋은 식사고요. 음식으로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자연의학에서 많이 하는 치료법 중에 신장암 말기 환자, 뭐 췌장암 말기 환자 대부분 과일 식사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소화기관을 굉장히 쉬게 해주는 장점 때문에 아침에는 정말 순수하게 과일만 드세요를 저는 가장 추천하는 식단입니다. 그런데 약간 또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것도 역시 환원주의 관점에서 과일의 당분을 줄여야 되니까 땅콩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더 좋다. 계란을 뭐 같이 먹으면 더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드시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내가 이것을 식사로 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만큼은 땅콩 버터든 계란이든 뭔가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그 성분들은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 분비나 또 췌장의 소화 요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땅콩 버터도 그렇고요. 뭐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정말 쉬게 해주고 싶은 분들은 과일 식사만 하시고요. 점심 저녁에 그래도 최대한 퓨어한 식단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식사로 하셔도 되고 정말 뭐 나쁜 간식 있잖아요. 빵이나 과자나 뭐 라면이나 이런 그 식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퓨어한 식사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심 이후에 간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트도 마찬가지죠. 요거트도 역시 우유를 유산균을 이제 심어가지고 만들어낸 음식이니까 요거트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도 또 췌장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우유와 모든 유제품들, 치즈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유제품들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기호식품인데 그냥 너무 먹고 싶을 때 한두 번씩 드세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만 드시고 그래도 나는 기호식품으로 즐겁게 먹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이제 땅콩버터나 요거트나 또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그래도 좀 건강한 퓨어한 식단을 점심 이후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일식을 한 3일 정도만 해도 몸이 확 달라진다. 네, 3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과일로만 했을 때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3일만 해도요. 일단 장에 굉장히 많은 독소들이 나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과일하면 굉장히 그냥 순수하잖아요. 정말 깨끗한 식사잖아요. 이 과일을 아침, 점심, 저녁 3일 9끼를 계속 요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수분이 90%니까 수분과 일부 영양소 식사들을 계속 꾸준히 하시게 되면 장이 깨끗해지면서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50년 만성 변비, 70년 만성 변비가 있었던 분들도 제가 3일 동안 과일만 드세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 굉장히 쾌변을 하시게 됐거든요. 숙변까지도 많이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 장의 상태가 피부에도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화장이 잘 받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의 경우도 굉장히 피곤이 많이 누적돼 있는 삶을 많이 살아가시잖아요. 만성 피로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진다. 피로감이 덜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제가 이제 해독 프로그램으로 3일 정도 과일 식사만 일단은 권해드리면 의지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과일 먹었다고 절대 영양실조 걸리지 않으니까요. 좀 해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3일 동안 한번 꾸준히 과일 식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 상피세포가 5일이면 새롭게 재생이 됩니다. 그중에 3일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절반 이상이 또 재생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혈구는 4개월, 120일이면 재생이 되니까 이 3일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세팅을 하시고 좀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5일 하셔도 좋고요. 아침 식사만 과일로 바꾸고 한 달만 해보셔도 장의 상태, 피곤의 상태, 피부의 상태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다이어트는 칼로리가 아닌 해독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칼로리에 집중하면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칼로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낡은 지식에 속합니다. 이 칼로리라는 개념은 무려 100년 전에 만들어진 봄베 열량계라는 것이 측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물 1도씨를 끓여서 올리는데 발생하는 열을 1칼로리로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을 가해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 불에 타면서 열량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소화 효소로 에너지원이 되고 열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칼로리의 개념은 인체와 사실 맞지 않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국한된 차원에서 가공식품의 경우 한 500칼로리짜리와 100칼로리짜리는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 정도를 비교할 때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500칼로리의 과일을 먹었을 때와 200칼로리의 과자를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다이어트에 더 좋을까요? 우리가 칼로리 개념으로 보면 200칼로리의 과자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원리로 봤을 때는 500칼로리의 과일이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따라서 칼로리 자체를 막 계산하고 칼로리를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많이 피곤하기도 하긴 한데 사실 그다지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칼로리로 작동하는 것보다 내 몸에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에너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칼로리 막 줄여서 드시다가 요요 현상 오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극단적인 배고픈 다이어트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칼로리 중심이 아니고요. 내 몸에 간과
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인 다이어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는 세상에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다이어트는 다 요요가 있는데요. 간을 튼튼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을 제거한 다이어트는 사실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정말 간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잘 돼서 또 독소 배출이 잘 일어나서 지방이 사라진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과일로 뺀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사실 요요가 없습니다. 네, 물론 뭐 극단적인 뭐 한 가지만, 뭐 포도 다이어트에서 뭐 하나만 드시고 뭐 극단적으로 살 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한 다이어트, 또 과일로 식사를 하면서 간을 튼튼하게 만든 분들은 그 이후에 다른 식사를 하셔도 크게 요요가 없는 것들을 저는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칼로리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내 간을 튼튼하게 해서 지방을 잘 분해할 것인가, 얼마나 독소를 잘 내보낼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을 뺀다는 개념은 그 살, 플래시가 아니잖아요. 근육 빼려고 하는 분이 없잖아요. 지방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방은 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 지방 분해를 누가 하냐? 간에서 지방을 합성, 저장,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모든 소화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그 원료의 생산 공장이 또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사실 큰 병도 오지 않고 심각하게 살이 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다이어트 하실 때는 지방 분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분해는 간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식으로 살을 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닭가슴살을 끊고 뭐 과일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한 달 동안 내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 샐러드 식사를 하시다가 지겹게 이제 닭 냄새만 맡아도 이제 힘들다, 이제 이분께 제가 식사를 바꿔드렸습니다. 닭고기를 일단 스탑 하시고 닭고기 드지 마시고 과일 500g에서 한 700~800g까지 최대한 많이 드시도록 식단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다이어트 하면 항상 이 닭가슴살이 좀 질리잖아요. 단백질 먹어서 당분 섭취 안 하고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만든다, 이제 이 원리로 많이 가는데 그분이 늘 닭가슴살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인바디 측정을 한 결과와 5주 정도 닭가슴살을 끊고 과일 500에서 700g 먹은 후에 인바디 측정을 한 결과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왔습니다. 무려 체지방이 5kg 정도 빠지고 또 근육이 2kg 정도 더 늘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사실 근육을 합성하는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생각이 맞다면 늘 고기 식사하면 다 근육질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고기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이게 지방이 늘어나고 살이 찌지 근육질로 된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육은 합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근섬유가 찢어져서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 즉 운동을 할 때 근육이 합성되잖아요. 정말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잘 먹는다는 단어 속에는 단백질 보양식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반드시 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가슴살만 드시다가 과일 영양소가 하나도 없던 분이 과일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니까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또 최근에도 70대 나이가 많은 이제 어르신의 경우도 1년간 100% 그냥 과일, 채소, 통곡물, 뭐 해조류, 뭐 견과류 이렇게 100% 식물식만을 하셨는데 무려 1년간 체지방만 10% 빠지고 근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전혀 빠지지 않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채식하면 뭔가 근육이 빠질 것 같고 기운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가 맑아지고 세포들이 더 튼튼해지고 조직이 잘 재생되면서 우리 온몸이 더 튼튼하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너무 단백질 접근 많이 하지 마시고, 단백질 너무 많이 드시다가 뭐 헬스 관련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통풍이 옵션이다 할 정도로 통풍 많이 걸리시잖아요. 절대 초과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요. 과일 식사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근육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 이제 요가를 직업으로 하셨던 분도 정말 이 단백질 많이 챙겨 드시고 몸에 좋은 거, 몸이 재산이니까 몸에 좋은 거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어치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냥 과일 중심의 식사로 싹 바꾸고 나서 오히려 몸에 있던 베체트병이라는 그 자가면 질환도 사라지게 됐고 이분의 말로는 이제 요가하니까 본인의 근육을 굉장히 잘 관찰하잖아요. 오히려 잔 근육에 그 섬세하고 더 예쁜 근육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한다고 절대 이상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잔 근육이 더 예쁘게 만들어진다. 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먹으면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과일을 500g 먹을 때도 너무 다양하게 배치하면 안 좋은가요? 네. 저는 과일도 딱 3가지 정도로 제한을 둡니다. 과일 각각의 다양한 성질과 맛이 있습니다. 단맛 과일, 신맛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또 메론류 과일 해서 너무 동시에 섞어 먹는 것은 항상 언제나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 500g을 먹으려면 조금 지루하니까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까지만 제한을 두고요. 대신 한 가지 과일을 다 먹고 그다음 과일을 드시고 또 그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위장이 더 예민하신 분들은 그 사이도 한 5분, 10분 정도 간격을 두셔서 더 섞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순차적으로 먹으면 또 그 사이에도 흡수가 되니까요. 순차적으로 먹으면 동시에 이것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과일 식사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암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암의 시작이 미세염증이라고 하셨는데 그 암을 유발하는 어떤 독성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암하면 이제 발암물질 때문에 암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제1급 발암물질로 가공한 적색육을 꼽고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스팸 이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가공한 음식들 그리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가공한 것들은 발암물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공식품과 가공육을 첫 번째 가장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에도 30에서 50가지 첨가물이 있거든요. 첨가물을 단순히 안전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각각의 음식에 들어있는 첨가물의 한두 성분의 그 양은 안전한 양을 아마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딱 하나만 첨가물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동시에 과자도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고 여러 첨가물로 포장된 음식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루 동안에 먹게 되다 보면 다양한 첨가물들이 서로 섞여서 일어나는 첨가물 칵테일 효과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다 조사할 수가 없고 그 양을 다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첨가물은 내 몸에서 독성으로 인지가 된다. 간에서 해독해야 된다. 굳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이 아니다. 없애야 된다라는 독소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성이 있는 음식으로 조심을 하고 그 양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기 섭취를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고 채식으로 향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섭취, 가공육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쌓였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 암세포의 정체성을 보면 일단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무산소호흡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내 몸에 산소가 없는 환경, 독소가 많아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독소가 많아지는 환경에서 우리 몸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고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이 독성으로 인해서 변성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이나 또 고기에 이런 여러 성분들이 내 몸에 이제 산소 호흡을 방해하고 미토콘드리아 변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또 다양한 음식들을 동시에 먹다 보니 일단 대사독소,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찌꺼기들이 몸 여기저기 쌓이면서 우리 몸은 이것을 제거하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생명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매일매일 독소가 많이 쌓이니까 매일 제거해야 되는 몸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미세 염증들이 몸 곳곳에서, 세포 곳곳에서, 조직, 혈관 곳곳에서 늘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만성염증으로 바뀌게 되고, 만성염증이 또 더 계속 몸에 이제 독소가 많이 쌓여진 환경이 되다 보니 이제 혹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 혹이 처음에는 양성이었다가도 나중에는 또 악성으로 바뀌기도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조심하고 독소를 조심하고 가공식품과 가공육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두 가지 중에 참 논란이 많이 있죠. 뭐가 좋다, 꼭 먹어야 된다. 동물성 단백질 먹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이런 결핍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식물성으로만 드시는 분들에게서 비타민 B12 결핍이 없다는 것도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도 비타민 B12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찰하게 됐거든요. 따라서 콩이나 두부나 또 견과류, 또 소량이지만 과일과 채소에도 1%, 2%의 단백질이 있고 여러 잡곡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통곡식에도 단백질이 있죠. 이렇게 식물성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은 단백질이 결핍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사람의 소화 효소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육식동물이어서 동물성 단백질을 잘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육식동물과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산이나 이 침샘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프티알린이라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침샘이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침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의 살을 빠르게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위산이 4배에서 10배 정도 굉장히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 동물성 단백질은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같은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내에 오래 머무르면 좋지 않죠. 따라서 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육식동물은 체간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 굉장히 짧은 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는 초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무려 체간의 20배. 또 과일을 먹는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 같은 과식동물은 체간 대비 6배. 사람도 딱 6배입니다. 그래서 과식동물,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 오래 머물수록 독소를 많이 몸에 만들어낸다. 그래서 대장암이 많이 발견된 미국에서는 대장암의 원인을 식이섬유를 너무 먹지 않고 또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한 원인으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서 채식이나 또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채소 식사를 많이 권하고 있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에 대비 식물성 단백질이 더 사람에게 소화가 잘 된다. 우리 사람의 소화 요소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다양한 이제 채소나 과일이나 견과류 정도, 또 통곡식 정도 드시고 해조류 이런 거 드시면 사실 단백질 부족하지 않거든요. 운동을 안 해서 이제 근육이 안 되는 거지, 음식 섭취가 부족해서 단백질 결핍증에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간의 몸에 소화가 잘 되는 자연유래 음식들은 방금 말씀하신 과일, 채소, 통곡물, 해조류 정도가 될까요? 네,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사실 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세계보건기구, 또 미국 생활습관의학, 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블루존 지역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 95% 이상은
네, 자연, 식물식, 채식에 가깝습니다. 또 과일, 제철에 나는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는 채소와 이제 허브 이런 것도 먹고 있고 특히 좋은 기름, 올리브오일, 견과류, 들기름, 아마씨 기름 이런 좋은 기름들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이제 음식의 큰 분류를 본다면 과일류, 채소류, 통곡식, 견과류, 씨앗류, 콩류, 네, 해조류 이 정도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백질, 미네랄, 뭐 탄수화물, 지방, 뭐 비타민 모든 것들이 이 음식에 들어 있으니까요. 요걸 위주로 먼저 좀 드신다면 우리가 큰 병이나 또 암에 걸릴 일은 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채소는 독성이 있다는 말도 있던데 생채소가 부담스러우면 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식물들은 자기만의 어떤 성분이 있어서 자기를 지키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가 굉장히 안 되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가스가 많이 차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500g을 먹어도 가스가 안 차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100g만 먹어도 가스 차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채소 섭취는 내 몸의 상태에 맞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 차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특히 채소의 경우에는 이 식물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해서 오히려 익혀서 이것을 뚫은 다음에 좋은 영양 성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소는 익혀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채소 찜이나 채소 볶음, 또 채소를 야채 스프를 만들어서 갈아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뭐 해독 스프, 뭐 히포크라테스 스프 많이 만드신 분들이 계시고 그걸로 이제 환자들을 치료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생채소는 그냥 내가 소화될 수 있는 만큼만 신선하게 드시고 나머지는 찜이나 볶음이나 잘 익혀서 드시는 것도 아주 소화가 잘 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식을 포기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추천하시는 어떤 한식 반찬 이런 게 있을까요? 한식은 저도 매우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식 먹어야죠. 저도 하루에 한 끼, 뭐 조금 많으면 뭐 1.5끼 정도는 한식을 먹는데요. 한식 반찬은 최대한 그래도 양념을 조금 진하지 않게 한 살아있는 음식에 가까운 식사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좀 쌈채소와 해조류나 양배추들을 조금 항상 곁들여 좀 드시고요. 또 신선한 제철 채소로 만든 나물 같은 것도 같이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사찰 음식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신선한 채소들, 신선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밥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다양한 맛과 다양한 그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는 밥을 많이 먹게 돼요 하는 분들에게 같이 권하고 싶은 것은 견과류 또는 아몬드, 멸치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견과류를 꼭 같이 곁들이면 상당히 포만감이 큽니다. 또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죠. 그래서 쌈채소류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사찰 음식 정도의 슴슴한 그런 양념을 하시는 음식이라면 굉장히 좋은 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뭐 한 끼 정도 이 식사를 하시게 되면 영양도 되고 해독도 되니까요. 건강한 한식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소화라는 이제 책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제가 책을 또 많이 쓰게 됐거든요. 이제 작년 12월에 병원 갈 일 없는 대사혁명, 또 올해 1월에 블루존이라는 질병 없는 사람들의 비밀, 블루존이라는 책도 이제 번역으로 함께 내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또 제 연구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굳이 큰 병에 걸리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몸의 상태가 좀 나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세포의 회복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 소화가 잘 되는 식사 실천하시면 우리가 좀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약이나 주사나 수술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블루존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질병 없이 건강한 식사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분들,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프고 약을 드시고 있다라면 반드시 건강해지고 싶다,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의지와 희망을 꼭 가지시고 열심히 실천하시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